네, 내년 4월 경인 총선 지형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22대 총선 경인 나침반 순서입니다. 자, 리서치 한국의 여론정책연구센터 조대원 센터장,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위 박성민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는 비례대표입니다. 총선이 이제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비례대표 의원 47명이죠. 자, 이분들의 운명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먼저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지역구 의원으로 옷을 갈아입는데 성공한 분들 몇 분이나 있는지 궁금한데요. 조대현 센터장님, 그렇게 많지가 않죠? 2016년 그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총 1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합니다. 그중에 4명이 지역구 공천을 받아서 그중에 경북 상주 문경에 출마하는 이미자 의원 1명 당선되고 나머지 뭐 인천, 파주, 고향에 출마했던 그 국민의 당시에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 네. 의원들은 최소 7%부터 뭐 최대 24%까지 뭐 대표에서 다 낙선을 하고요.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민주당도 최초 13명, 나중에 승계한 의원 4명까지 총 17명이 비례대표 배지를 다는데 네. 그중에 그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출마한 3분은 뭐 당선이 되는데 또 역시나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인 서울 서초 그리고 구미시에 출마한 2분은 뭐 큰 표차로 낙선을 합니다. 참고로 또 국민의당도 총 14명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 중에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가서 4명이 공천을 받았지만 이분들도 수도권과 청주, 뭐 세종 여기서 다 큰 표차로 낙선을 하고 단 한 명 이태규 의원이 다시 비례를 한 번 더 네. 받아서 국회에 진입한 게 전체 성적입니다. 네. 뭐 비례대표 의원, 뭐 전문적인 것, 또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고려들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만 지역구 의원으로 다시 재입성하기는 상당히 확률적으로 어렵다, 낮다. 또한 공천조차 받는 게 쉽지가 않다. 본선 도전조차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성민 부위원장님,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그 비례대표 의원이 다시 지역구를 찾아서 네. 그 재선 의원 한다는 게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왜 뽑냐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서 다수의 의견 네. 같은 게 뭐 정책이나 이제 뭐 법령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비례대표가 들어와서 소수나 사회적 약자를 좀 대변하는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이제 비례대표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또 국회의 또 상호 보완적 작용이죠. 근데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비례대표로 청년 비례대표로 들어갔어요. 네네. 근데 여기 OBS가 부천시니까 부천시에 이제 여기 현역 의원인 자리에 가서 만약 제가 인사를 드리고 지역구 가서 인사드린다면 현역 의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난리 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비례대표가 그 지역구 가서 그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상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례대표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경우 단수 공천을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지역구를 찾으면 경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앵커님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선 진출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현역 의원도 있고 그동안 또 텃밭을 갈아온 분들도 꽤 많을 거 아닙니까? 경선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비례대표 2번 시켜주는 건 뭐 진짜 아주 극히 이례적이고요. 그죠? 예. 20대 총선 비례대표도 당시 8%만 재선이 가능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과연 21대 비례대표들의 운명 어떻게 될지 좀 본격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를 보면 여당 의원 가운데 최소 5명 이상이 출마를 저울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박성민 부위원장님,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규 의원이 네네. 국민의당으로 해갖고 2번 비례대표를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선을 했는데 그 고양시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어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고 고향인 여주 양평이 있고 그래서 고향갑이나 뭐 여주 양평에서 출마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네. 있고요. 서정숙 비례대표가 약사 출신인데 그 용인평에서 사무소를 내고 개소를 해서 이제 선거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그 당협위원장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현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후배고 또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가 내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강력한 경쟁자. 아유, 그러면 이제 다음에 공천 받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저번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이제 수행실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남 쪽에서 그 분구가 되면 그 출마를 할 예정이고요. 최영희 의원 같은 경우는 최초의 미용사 출신 국회의원인데 네. 지금 의정부 갑에서 이제 사무실 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 똑같이 이제 그 당협위원장을 공모를 했습니다. 저번 달에 공모를 했는데 보류가 된 상황이에요. 왜 보류가 됐냐면 지금 청와대 전희경 비서관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을 내정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소문이 들고 있고 김기현 대표랑 워낙 친해갖고 그런 내정설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갑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 완전 텃밭이고요. 문희상 의원이 육선을 한 지역입니다. 지금 오영환 의원이 현역이죠. 예, 근데 오영환 의원이 출마를 안 한다고 해서 불출마 선언을 해서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주공산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만만치 않은 지역이고요. 네. 뭐 또 한 명 한무경 의원이 있는데 한무경 의원이 그 쌍용자동차 그 IMF 때 그 부품 사업부를 인수했어요. 그래갖고 네. 뭐 몇천억대 그 중소기업을 키워내 갖고 기업일 출신으로 해갖고 영입을 된 분인데 쌍용자동차가 소재지가 평택 아닙니까? 평택도 이제 인구 규모가 많이 크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역구가 하나 더 생기면 그쪽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조대현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의 비례대표 이제 지역구 갈아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이용, 이태규 이런 분들은 그래도 뭐 인지도가 좀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의도에서 인지도가 있다고 국민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예. 4년 동안 지역구에 대한 부담도 없이 뭐 민원이나 뭐 지역구 행사 참석 이런 데 대한 부담을 다 덜어주면서 오로지 자신의 전문성을 갖고 역량을 키우고 당의 외연을 확장하라고 이렇게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했는데 예. 사실 많은 비례대표들이 배지를 다는 순간 이 좋은 배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 그때부터 이제 지역구 내가 4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구 쇼핑을 다녀요. 다음 지역구 어디 가지? 예, 그리고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뒤에도 우리가 또 논하겠지만 어느 지역에 가는 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오로지 내가 그 깃발만 갖다 꽂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사실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례를 2번이나 할 정도로 당내의 정치력은 뛰어나지만 네. 사실 이분이 지금 언론에 대고 계속 얘기하는 게 내 고향은 양평이고 여주는 내 외가가 있는 친숙한 곳이다. 네. 그 말은 뭐예요? 여기나 공천 달라 이 소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지금 덕양구에 살고 있는데 덕양구 가면 쉽지 않거든요. 고양시 참고로 지난 총선 때 4군데 다 국민의힘이 한석도 못 건지고 패배했던 맞습니다.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여주 양평을 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뜬금없이 원희룡 장관이 여주 양평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네, 양평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이게 핫한 지역구가 돼버렸어요, 그죠? 사실은 진짜 황당한 게 이거는 좀 뜬금없는 게 네. 사실 이 여주 양평 지역이 수도권이지만 신도시로 뭐 원주민들이 몇만 명인데 신도시의 인구가 50만, 100만 되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여기는 거의 보면 그 경기도 내의 TK예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국민의힘 개통에 보수 정당이 진 적이 없는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제 원희룡 장관이 오겠다는 거는 어쨌든 대권 후보로 커야 되는데 수도권에 자신이 가서 당선될 곳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네. 지난 총선도 59군데 경기도 중에 7군데만 당선이 됐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찾고 찾다가 여기 오다 보니까 과연 이태규 의원이 당내 이 경쟁을 뚫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이용 의원도 짧게 말씀드리면 이용 의원도 대통령 최측근으로 당내에서의 위상은 대단하지만 네. 과연 이분이 수도권 어느 지역을 가야지 네.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그 타이틀과 그 후광을 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지 네, 그건 네. 의문이란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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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경기도 쪽에 노리고 있는 비례대표 지역구 어디를 선택할지 노리고 있는 분들은 어떨까? 현 비례대표 민주당에서는 어떤 분들이 경기도 쪽 좀 노크하고 있습니까?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 2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최혜영 의원 이분도 인재 영입 1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서 또 하반신 마비 장애를 예, 갖고 네. 있는 장애인이죠. 이분이 지금 일찌감치 이 경기도 안성 맞죠? 안성 지역을 이제 찍고 작년에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이제 신청을 했는데도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진정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은 김학용 의원이 95년도부터 도의원 3번, 국회의원 4번을 뭐 연달아 했던 27년 네. 동안 지켜왔던 지역이라 쉽진 않지만 텃밭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거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학용 의원을 4% 차로 이기고 당선됐다가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뭐 이렇게 당선 무효가 됐지만 거기에 희망을 걸고 지금 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용인갑 지역을 지금 노리고 뛰고 있는데 이 지역도 최근 12년 동안은 단 한 번도 국민의힘에서 놓치지 않은 지역이지만 이 지역 역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아서 당선됐던 사람이 지금 뇌물을 받고 지금 구속되어서 이렇게 원래는 재선거를 해야 되는데 네. 임기가 1년도 안 남아서 그냥 넘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아마 선거 전략을 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성과 용인갑 상황이 뭐 사실 좀 다른데 전통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보수색이 좀 강한 지역들인데 어떻게 보세요? 여야 대결 이번에도 그럴까요? 아니면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까요? 뭐 세대장님 말씀대로 우리 최혜영 의원이 잘 갔어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쪽에 현역 의원이 있으니까 지역구는 잘 찾아갔는데 안성시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세대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보수색이 강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 3선 국회의원 4선을 했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탄탄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김학용 의원을 이번에도 공천을 또 줘? 4선인데 예. 거기에 아마 최혜영 의원도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용인갑 같은 경우는 뭐 정찬민 의원이 지금 저번 달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공산 지역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간 권인숙 의원이 예전에 알고 계시나요? 이제 80년대 후반에 부천 경찰서 예, 예. 성고문 사건 네. 거기에 피해 당사자예요. 맞습니다. 권인숙 의원이 그러면서 상당히 스토리가 있는 분이고요. 그때 박원순 변호사가 변론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도 있고 해갖고 아마 용인갑 안성시가 내년 총선의 격전지가 되리라고 생각해갖고 아마 국민의힘 또 더불어민주당 서로 놓치기 싫어하는 지역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 내 문제는 여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 출마 도전에 있지 않습니다. 역시 이제 민주당이 경기도에서 현역 의원 배지를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집안 싸움이 문제인 건데 현재 동료 의원이 털을 잡고 있는 곳에 도전장을 낸다. 비례대표들이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눈치도 좀 보일 것 같고 경쟁력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를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 이제 몇 분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출사표를 냈는데 김병지 의원이 있어요. 김병지 의원이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뭐 국방 상임위 지원을 국회의원 중에 혼자 했을 정도로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방 쪽 안보 쪽에서는 인재인데 남양주를 현역 김한정 의원에게 출사표를 냈어요. 남양주 시장을 했고 또 20대, 21대 국회의원인데 김한정 의원인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김병주 의원이 거기다 출사표를 내니까 그 지역 남양주 시도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오지 말라고. 네네. 이 정도로 김한정 의원이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는 반증일 테고요. 또 양이원영 의원이 환경운동가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원내 입성을 했는데 광명을의 현역 양기대 의원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장 재선하고 21대 국회의원을 하는데 여기에 네. 이제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유정주 의원이 있는데 문화예술적 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 머털도서가 제작자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네. 부천청의 현역 허영석 의원의 지금 출사표를 냈고요. 청년 대표인 뭐 전용기 청년 비례대표도 화성시의회 출사표를 냈어요. 여기는 이원욱 의원이 있죠. 19대, 20대, 21대 삼선 국회의원인데 이 제가 몇 분을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네. 공통적인 게 있어요. 비명 친명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공천 상황에서 지금 친명 쪽에서는 이 비명계 의원들의 어떤 공천 상황을 향후에 보자 그러면서 아마 출사표를 낸 걸로 보입니다. 그게 네. 공통점이에요. 우선. 네. 자, 이번 인천으로 좀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출신이 인천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 어떤 분들이 있을까 좀 궁금한데 조대현 센터장님 어떤 분들이 있고 또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사실 뭐 인천에는 지금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이동주 의원이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네. 얘기를 듣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정의당에서는 배진교 의원
인천을 기반으로 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지난 총선에서도 13개 중에 11곳을 민주당이 뭐 싹쓸이 하다시피 이긴 네네. 곳이다 보니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내 경쟁이 본선 경쟁보다 더 치열할 것으로 이번에도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배진교 의원은 참 훌륭한 분이지만 정의당이 지금 그 정당 지지율도 너무 낮고 정의당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과연 유권자들이 제3당의 이 신당이 출연해서 이 세력으로 정의당까지 협소해서 같이 이 큰 거대 양당과 붙지 않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깃발로 단독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표를 얻을지는 뭐 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지역구 도전 인천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두 분이 있는데 네. 이동주 의원이랑 그 배진교 의원이 있는데 녹록치 않습니다. 네, 이동주 의원 이분이 이제 자영업자 출신으로 스토리가 꽤 괜찮은 분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주 의원 자체가 지금 부평 출신이에요. 네네. 부평 출신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송영길 전 대표 그 돈봉투 수사건에 네. 갖고 그 이성만 의원 지역구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이성만 의원 지역구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성만 의원 지역구 이성만 의원이랑 이동주 의원이랑 상당히 사이가 좋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성만 의원이 또 내년 총선에 상당히 열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주 의원도 쉽게 그 지역구를 자기가 하겠다라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배진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남동구청장을 했어요. 그리고 비례대표로 입성을 했는데 그 남동구청장 할 때 배진규 의원이 야권 연대로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자칭 뭐 야권 연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또 변수가 한 명 있어요. 어떤 분이요? 박남춘 전 시장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변수네요. 예, 13개 예. 지역구에서 11개 지역구를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갈 곳이 막막했는데 지금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 수사건으로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 지역구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박남. 맹성규 의원은 남동갑입니다. 남동갑이잖아요. 근데 맹성규 의원이 있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다시 달라고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아마 이제 공석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 지역구를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건 보면 이제 또 이동주 의원이랑 배진규 의원 두 분 다 비례대표로서 다시 또 재선으로 입성하기가 쉽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조대현 센터장님. 예. 근데 중요한 건 비례대표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몇 분이나 또 비례로 들어가냐, 이것도 사실 제도 시스템이 어떻게 정비가 되느냐도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예. 지금 현재의 거대 양당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네. 승자 독식, 뭐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가 많은 구시대적 제도를 결국은 누가 고치느냐? 위성정당 꼼수 논란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위선정당 꼼수를 일으켰던 당사자들이 이걸 바꾸겠다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자체가 네.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감시를 하고 요구를 해야지 조금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권에 맡겨서는 이번에도 역시 답이 없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